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별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총리가 오늘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출국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를 찾았는데 현직 일본 총리의 서울대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시다 총리의 서울대 방문 일정 끝났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오전 10시 서울대에서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의 서울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간담회는 약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한일 우호 관계를 미래 세대가 계승하자고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두 나라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의 유감을 표명하며 긴밀한 한일 공조를, 윤 대통령도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자고 했습니다. 만찬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굳건한 한일 관계를 강조하자 기시다 총리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해 두 나라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또 양국이 함께 빛을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발동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역풍을 우려해서일까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직접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바 계엄령 의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엄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생방송 공개 토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그냥 이 문제에 넣어서 전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제안하셨습니다. 계엄을 두고 토론을 하자. 특히 생방송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 제가 즉시 토론에 나설 테니 김민석 최고위원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토론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공개 거절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또 안보실장과 공개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 최고위원과는 본인과 좀 격이 안 맞는다고 보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재원 최고께서도 한 정당의 최고위원이고 김민석 의원도 어쨌든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격은 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외와 원내의 차이는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기에는 팩트를 확인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어떤 최고위원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이 좀 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거와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를 해가지고 운영위에서 비서실장과 안보실 실장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금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문의 일패를 한 분은 김재원 최고가 아닐까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좀 급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랑 토론을 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게 공개 토론을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전 과정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사안이 토론으로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에 선포되는 것인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최근 들어서 집착을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인지 조금 이해는 어렵습니다. 김민석 최고가 1985년도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1학년이었는데 예. 당시에 민주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봄, 가을로는 정말 수업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늘 최루탄이 오고 가고 시위가 난무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화 투사로서 상징처럼 활동을 했다고 하는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근거를 좀 차차 내보이실 게 아니라 바로 좀 내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라인을 이 계엄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충암고 출신 이상민 행안장관을 겨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보고가 패싱된 군기 위반 사건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충암고 후배들과 식사회동을 했다. 지금 계엄 모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 계엄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황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떤 자료와 어떤 제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당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다 접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무래도 나름대로의 채널에서 얻은 제보와 근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 근거들 중에 하나의 정황으로서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관 등과 비밀 회동을 했다라든지 또는 김용현 그 경호처장 시절에 한남동 공관에서 비밀 회동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황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만났다라고 해서 반드시 거기서 계엄이 논의됐다라고 직접 연결될 수는 없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방부 장관 모르게 회동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모임의 성격이라든지 이 모임에서 나눠졌던 이야기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견제하고 또 경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경고할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즉각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충암고 출신이 있었으면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은 방첩사 간부들이 속이 불불 끓었다 그래요. 소의 의식도 느끼고. 전혀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이상민 장관의 방문은 정상적인 업무였고 충암고 출신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민주당의 소위 말하면 그림 그리기인데요.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저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계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이게 무질서한 별들이잖아요. 그걸 점을 이어가지고 오리온자도 만들고 그거 자기 마음이잖아요. 북두칠성도 만들고 다 그러는 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거기 충암고 출신 연관장교가 있었네? 그럼 마치 이게 계엄을 위한 사전 모의처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야당으로서의 의정 활동은 저희 이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상민 장관은 그다음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예요. 그 대공수사권 이권 받은 것 관련해서 이제 업무 협의체 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런 설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연관장교가 있었다. 누가 있었네? 근데 왜 거짓말했냐? 그럼 계엄령 선포하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글쎄요. 이런 식의 그 토끼머리식의 그 비상적 주장, 그다음에 무질서한 여러 가지 점들을 그냥 본인 마음대로 이어가는 이런 전략들이 이게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요, 이 계엄 절차를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도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상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민주당이 헌법에 따르면은 저희가 만약에 계엄이 발포가 된다면
저희가 재적수 과반이 넘기 때문에 예. 충분히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그런 논리 때문에 계엄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나이브한 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발동될 정도의 어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어떤 정부적인 발언을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과거의 선례가 있고, 물론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도 네. 계엄이 발동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근에 군과 관련된 인사들, 그리고 어떤 군의 인사들이 어떤 중앙부 출신으로 모였다는 회동을 했다는 그런 의혹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요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것들이 시중에 나돌면서 많은 국민들과 야당의 지지자들이 걱정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지지가 낮다. 그냥 여기에서 왜 낮아진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혹만 불거지다 보니 이재명 대표 팬 카페에서는요, 국군의 날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왔습니다. 뭐 신빙성이 있다, 통신도 끊길 것이다, 이런 댓글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좀 다소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만 국군의 날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여러 뭐 퍼레이드 같은 것을 하게 됐을 때 탱크가 나온 김에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이고, 우리 헌법 77조의 계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 사병과 같은 아주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선포되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반 의석 이상에서 이것을 해제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개헌법 13조에 보면은 그 불체포 특권, 헌법상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이것이 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과반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4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까지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생각이 아니냐. 뭐 계엄령이라는 것이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 대명천지에 어디 가당키나 한 상황인지, 지금 뭐 민주당 측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패널분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한 측면도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성당원들 주장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당인데 그래도 좀 제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발언들 보면은 독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동료라기보다는요, 이 예. 계엄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비단 민주당의 뭐 일부 강성 지지층만 이 부분을 우려하시거나 공감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또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계엄이 선포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국민들도 저는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한 날, 그러니까 뭐 국군의 날에 뭐 계엄이 발표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확정하고 추측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에서,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만큼은 뭐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경고의 차원에서, 방어의 차원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부분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절대 계엄이 발동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또 방어적인 그런 의도나 목적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요, 계엄령이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또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제보가 상상력 아니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중에서는 슬슬 발을 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에서 여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이 정도 한 번, 두 번 정도의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박선원 의원이 지금 제보 받은 것을 검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대응을 할 건데요. 어쨌든 저희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만 지금 나가봐도 지난 총선을 부정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저희 당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서로 여야의 강성 당원들이 어떤 예.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계엄 의혹을 이어가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정이 장난이냐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좀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패널분들은 이제 경고
제보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예. 뭐 그런 목적이었으면 이제 지금쯤 거의 사그라들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을 걱정해서 계엄론에 근거 없는 계엄론을 짚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진영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거는 저는 지도부를 위해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 본인들의 정치 일정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그 당내 비상 상황을 조장해서 다른 의견들이 못 나오게끔 하는 본인이 스스로 민주당의 계엄령을 저는 선포했다고 봅니다. 그런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은 글쎄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 나오게 되면. 지금 저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하긴 했지만 당 차원에서 만약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이건 국민 불안 조성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 자, 뭐 지금 고발 얘기도 나왔는데, 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엄령 부씨를 짚히다가는 일부에서는 이제 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풍 맞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저렇게 내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괴담 수준이 연이어서 주제를 달리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3인 성호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세 사람이 호랑이를 없는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22대 국회 이후에 해온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괴담의 계보가 쭉 있었습니다. 예. 광우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괴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탄핵이나 혹은 계엄과 같은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법률적 행위 가운데서도 정말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위중한 이런 것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야말로 계엄 호랑이, 탄핵 호랑이를 마구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뭐 사파리라도 하나 만들 심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몰고 가는 것은 그야말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새삼 느끼시고 이쯤에서 접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강력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를 공고했습니다. 먼저 최지우 법률대리인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아무래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결국 혐의가 없음, 무혐의로 결론이 났는데 그 배경은 일단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 자체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심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 야당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가서 PPT까지 띄우면서 변론을 하고 또 검사들도 수사팀도 가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청탁을 했다는 그 최재형 목사는 입회하지 못하고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가 됐었겠느냐. 역시 이게 이원석 총장이 마무리하기 전에 본인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어쨌든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 수심위가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입회를 요청했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미 결론이 내어져 있던 결론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최재형 목사는 사실은 이제 고발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저희 관련 규정상의 그 현안 회의에 참석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다만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또 진술서도 있잖아요. 뭐 피신 조서든 아니면 고발인 진술 조서든 있고 의견서는 냈다고 합니다. 30쪽짜리. 그러니까 그거에 본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인 의견서에 대해서는 또 서로 간에 공방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재형 목사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검찰과 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간의 질문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겠냐 이런 것들이 다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재형 목사가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그 회의가 더 길어졌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건 뭐 토론이 아니고 본인 주장하고 어차피 나오실 거였기 때문에
의견서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법리적 논쟁이 아닌 이것을 이 백을 주게 된 경위라든가 이 백을 주게 된 행위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무리 최재형 목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심의위원회의 본래 목적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백을 건네주고 받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문제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 일단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지금 검찰 수심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도 어느 정도 이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게 되면 이 논란 이제 좀 매듭이 지어질까요? 저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이제부터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커진다. 예, 왜냐하면 수심위가 사실상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와는 별도로요. 이 수심위가 내려졌던 어떤 과정들이나 절차를 본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을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수사팀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팀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사실 수심위 절차에 참여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발언도 했지만 사실상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지금 참여를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였다라는 건 앞서 나온 이야기였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수심위가 사실상 주체적으로 뭘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의 수사팀에서 수사를 해놨던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께서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좀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일 겁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조사 자체도 황제 조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고 부실했다라고 한다면 수심위의 결과도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좀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심위에서 불기소로 권고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더욱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에는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검찰 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정치권 반응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답은 특검뿐이다.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이원석 총장 임기가 다음 주까지지 않습니까? 네. 이 수심위 결론 받아들이게 될까요? 민주당 측에서요. 아니요, 검찰이요.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대검찰청의 예규 변경으로 인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문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실제로 지금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심위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측에서야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뭐 기승전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스크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온라인 매체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여야 공방도 치열해졌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컷오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천받지 못했으니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말과 닮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컷오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컷오프가 결국엔 개입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거는 일단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있었는지부터 일단 다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텔레그램 문자가 없었으면 저런 사실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 공천 개입, 당무 개입이냐 이 문제는 또 달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의 친분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상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선 의원이 이제 어떡하죠? 라고 상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면 저는 그것 갖고 공천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다만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어쨌든 본인이 불이익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결국 그렇죠. 불이익을 네. 당한 겁니다. 어디로 옮겨서 그 공천을 보장해 준 게 아니고 받은 게 아니고 또는 그 해당 지역구에서 옮기는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재보궐선거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불이익받은 사람이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은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 텔레그램 문자가 있는지 여부가 일단 밝혀질 것이고 그 문자의 내용도 봐야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정치적 공방 대상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자, 국민의힘은 이 해당 기사가 야권발 기획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발 그 기획 기사라고 하시면 밝혀내십시오. 이거 특검에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이 캡처본이 공개될 거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총선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로서 좀 논란이 있었을 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같이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그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김건희 여사의 공천과 관련된 개입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막으려고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캐처본까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비례대표 공천까지 해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의 해명도 사실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여사께서 안 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어떻게 더 퍼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저는 여당에서 솔직하게 뭐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관계가 없다, 허구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밝혔습니다. 그 특정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특검할 사안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침소봉대하고 있는 그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괴담 선동에 다름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 이제 약한 고리로 보고 무슨 이슈건 간에 이제 거기에다 엮어가지고 계속해서 공세적인 정쟁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공천 국면에서 많은 분들도 보셨습니다만 그 낙동강 벨트 위주로 해가지고 그 중진 의원들을 재배치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의 경우도 중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제 본인이 컷오프 되는 상황이었고 본인이 그런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이에 대해서 무리하게 계속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평상시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와 뭐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고 하는데, 자, 김건희 특검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이제 관련해서 아마도 국회 내에서의 뭐 법사위라든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우원식 의장이 이 부분을 뭐 상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추석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인 본회의를 뭐 12일에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아직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추석 연휴 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공론화가 돼서 뭐 법사위라든지 이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여권에서도 당연히 강한 반발은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이 김건희 공천 개입 특검 해야 된다 조금 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발의가 돼 있죠. 있는 상태에서 저거 추가해가지고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 그 관련된 특검 내용들 중에 일단 수사관화 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그 단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이것까지 덧댄다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 공세인 거죠. 예를 들면 공천개혁 관련해서 다른 정황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진짜 밝혀야 될 국민적 여론이 생긴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발의해가지고 12일 날 이걸 통과시킨다. 그건 그야말로 정치 공세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사 범위 보면. 그렇다면 이것 또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 확정 판결하기 전에 조기 대선을 향한 목적으로 가는 어떤 뭐 기반 조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문기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공친이나 정신없고 눈이 나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정말 사람의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사실 과거 몇 년 전에 골프라는 운동이 4명이서 하는 건데 제가 원래 골프를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분이 다른 한 분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오래 지나버리고 교류가 없으면 그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맞다, 틀리다라고 물을 자르듯이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가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제 재판에서 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 대표가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잡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채통이 떨어지는 일일까요? 글쎄 그 뭐 채통이 떨어지게 잡담을 하지 않은 것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을 대장동 사건과의 거리두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채통 그렇게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가족을 향해서 정말 하지 못할 험담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눈이 나빠가지고 뭐 공을 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그러면 안경 벗고 골프를 치십니까? 이 교정 시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안경 끼고 렌즈 끼고 아무리 눈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빈약한 논리로밖에는 이것을 어떻게 뭐 쉴드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결같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문기 처장의 아들은 과거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 발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낚시한 이야기, 골프 친 이야기를 자주 했고 전화도 자주 받았다. 아버지는 모를 리 없다. 이런 주장을 당시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족이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중요한 요소는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사람의 개인적인 기억이나 주관적인 인식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남시장의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부로서도 지금 방대한 기록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증언들을 떠나서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결국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과연 이것을 객관적으로 OX를 판단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저처가 저는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과연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인 기억의 영역 부분을 과연 다른 정황들을 보고 기억이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중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차분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 이 어떤 근거로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이게 재판은 제3자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경험을 같이 하게 되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일반적이면 이런 인식이 생긴다라고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상식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하고 과일을 뉴질랜드 2015년도에 가서 과일을 함께 고르고 트레킹을 같이 하고 골프를 같이 치고 사진을 같이 찍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대면 보고를 몇 번 받고
자,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했으면 이분을 저희가 모른다고 볼까요? 안다고 볼까요?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골프를 쳤는데 공은 보이는데 사람은 안 보인다. 이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평가할까요, 재판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정말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게 2018년도죠. 2021년도.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2021년도 12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모른다고 아마 주로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전에 그 위증교사 했던 분도 김명량 시장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고 한 분명한 배경이 있는 거고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대장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는 대장동과 관련이 없다라고 국민들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른다고 했을 것이다라는 범행의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범행의 동기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트래킹을 같이 하고 나무도 같이 둘러싸고 이런 사진이 보여주는 경험 공유가 있고 그럼 일반인이 볼 때 그런 경험을 공유했으면 이런 인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있고 아마 재판부는 그런 국민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과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과도한 수사로 주변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비판하고 또 검찰의 질문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또 검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도 사실 SNS에 어떤 발언을 올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본인도 3년 정도 이렇게 수사를 받고 또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받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본인의 주변의 지인들도 받고 이렇게 되면 그 지인들이 조사라든지 압수수색 다음에 본인한테 또 연락이 와서 하소연을 하고 이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도 아니고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고 지금 수년간 수사와 조사,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 아침 7시 반만 되면은 불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성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인데다가 어쨌든 검찰이 질문을 명쾌하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신경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는 오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뭐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뭐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이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를 놓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에 관한 논쟁들도 이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전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한 달여, 뭐 길게는 뭐 11월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벌금 100만 원형 이상만 나오게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후 그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죠. 434억 원에 해당하는 선거 보조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곧 이어지는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이 재판 결과가 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현직 그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든 그 현안들이 집중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 이후에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탄압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빌드업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무리한 주장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 사건 재수사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른바 하명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관련해서 이제 관련한 분들이 지금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에 어떤 칼날이 피해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최근에는 당시에 민정수석 실에 근무했던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수사에 조금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인 조사 이후에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르면 뭐 올해 안에는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재수사에는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도가 어느 정도 붙였는데 검찰은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자,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전망인데 자, 이 검찰의 칼끝
어디까지 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이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따지고 보면 왜 이런 그 선거 개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30년 지기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이전에 가가지고 뭐 소원이다. 이분이 당선되는 게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8개의 청와대의 부서가 관여됐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8개 부서가 관여됐다는 부분은 1심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8개의 부서가 관여된 송철호 시장 당선시키기, 이게 과연 이 프로젝트의 가장 이 컨트롤 타워가 누구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이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기소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매번 이걸 다 돌려보냈어요. 기소해야 된다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기소하고 나서 총장에서 이제 그만두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불기소가 결정이 납니다.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 당시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다 불기소가 돼요. 불기소하면서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강한 의심이 드나 뭐 증거가 명확치 않다 이렇게 불기소합니다. 그러다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다시 재기수사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하명 수사를 몰랐을 리 있을까? 민정수석이 모르는 하명 수사를 당시 백원호 민정비서관과 그 밑에 있는 선임 행정관이 좌지우지했을까? 그다음 반부패 비서관이 좌지우지했을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내 경선 대상자에게 매수했다는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시 비서실장이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국장과 조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모르시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모른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2021년에 혐의를 찾지 못해서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재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해서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수사하고 조사해서 기소하겠다라는 말로밖에 비춰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수사가 제기된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혐의가 나와서 또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검찰은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에 좀 보복성이다, 기획성이다, 의도가 깃든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게 그 개인적인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는 내지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 매관매직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콕 집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탄압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만 하더라도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나서서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맹점은 이 모든 것의 꼭지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홍철호 전 울산시장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사람, 직접 아는 사람, 30년 지기가 당선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좀 명확한 재기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과연 그 끝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며 화답했습니다. 네,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야당도 협의체에 즉각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한솔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의 원점 논의 가능성을 처음 밝힌 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한동훈 대표도 긴급 브리핑을 자처해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의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국민의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이어 40분 뒤 대통령실의 환영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안에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야당도 정부의 책임 추궁과는 별개라면서도 즉시 가동하자고 환영했습니다.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몰두합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보신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다양한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제로 베이스 이 말이 눈에 띄는데요. 원래도 이 의료계가 대안 갖고 오면 검토한다고 했었고 대통령실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 기류가 좀 바뀐 것 같고 또 오늘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의사협의체에서 뭔가 제안을 갖고 오면 제로 논의해보겠다. 지금 다시 또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이런 성급한 보도가 나온 언론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이 아직 결정 났다라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실 변화 감지가 느껴집니다.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정원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지난 6일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데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가 제시했었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화답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민주당 역시 여야 의정 협의체 즉시 가동하자면서 응답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제로 베이스 논의를 언급하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보인 태도로 보면 한 발 양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료대란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의정 갈등이 지금 반년을 넘어선 상황이잖아요. 국민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던진 여야 의정 4자 협의체. 이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일단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기류입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의료계는 지금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다시 원점 재논의하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중재안도 2025년 그 의대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에 그 증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의료계가 얘기하는 건 당장 내년도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부터 다시 재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야 의정 합의체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의료계에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 미지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고 의료계도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계가 2025년 의사 정원에 대해서 의대 정원에 대해서만 고집하지 않도록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계가 2025년도 입학 정원부터 의사 정원부터 다시 재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입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바꾼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음 주죠. 9일부터 수시 입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강원대학교 입시 이 전략 요강을 보면 의대 정원 132명으로 늘어난 것 숫자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지금 접수가 시작되면 25년 정원 논의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년도 증원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수능이 지금 7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입시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수험생 학부모 모두에게 지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협의체에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언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정말 극한의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이런 좀 합의하에 지금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말 뭐 어떤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장 만나서 첫 회의에서 모든 결론이 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건 적어도 추석을 앞두고 의료 대란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일 겁니다. 관련해서 정부도 의료계도 이 사태를 그대로 두고 간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당장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논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는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의료계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서 일단은 여야 의정 협의체라는 그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 앉아서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추석을 앞두고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응급실 상황만 놓고 봐도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가 있거든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붕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료계는 다릅니다. 응급실이 붕괴될 위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지금 의료계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이 지금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 이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 응급실에서 운영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과는 정부도 의료계도 새로운 좀 접근 방식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정원 이것만을 계속 조절해달라, 원점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 역시 다른 제안을 제시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역시 국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좀 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책들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가 인상을 하겠다라든지 지원금 지급, 또 군의관을 파견하겠다,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공공시설 의료와 관련해서 지금 이와 관련된 지원책도 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시 보다 더 진일보한 대안책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 모르는 남성이 찾아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스토킹을 막아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50대 여성에게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만약에 신고자가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여기 집 더 찾아들어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스토킹한 남성이 처벌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경찰이 한 대답이 맞습니까? 사실 믿기지가 않는 대답이죠. 왜냐하면 위협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고 이 여성이 기대했던 답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대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경찰의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여성 매달 수백만 원씩 빌린 돈을 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남은 돈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여성의 집에 찾아온 건데 중요한 건 이 여성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 자체만으로 공포감이 느껴진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이 여성 불안감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텐데 경찰의 답변으로 이 여성의 어떤 불안함이 더욱더 가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신고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 경찰의 의무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을 텐데 변호사님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보도상으로 보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일단 채무가 있었다라는 점을 보고 단순히 좀 불법 추심에 좀 집중을 해서 혐의를 살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물론 불법 추심의 어떤 혐의도 있겠지만 이게 정도가 지나치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토킹법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넓게 봤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쉬움은 듭니다. 다만 접근 금지 등 조치가 지금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스토킹에 준하는 행위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뭐 접근 금지 조치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변 보호에 대해서 경찰에 요청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봐달라는 이의 신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를 진압하러 달려간 입주민들의 모습이 지금 화제라고 합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준비하는 중간에 그래서 바로 저희가 같이 뛰어 내려간 거거든요. 그 자리에 제가 혼자 있었다 해도 진압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물 제거를 하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방향을 잃었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한 3초 포기를 했었어요. 아 이거 끝났다라고 포기를 했다가 뒤에서 이제 임지연님께서 나와 하고 소리를 쳐주셨어요. 그거 생각을 하면 조금 아찔하죠. 야, 정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던 아주 용감한 행동이었는데 자, 불을 끌어 달려오시니 근데 이 세 분 모두가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아빠들이었지만 본인의 안전보다는 이웃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쑥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가 지난 31일 오후 7시 반경에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UV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입주민들 발빠른 대응으로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입주민 가운데 용감한 3명,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다가 이 단체 대화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글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는데 한 채 망설임 없이 바로 차량을 향해서 소화액을 분사했고요. 여기에 쓰인 소화기 13개였다고 합니다. 이 13개의 소화기를 사용해서 약 20여 분 정도 진화에 나섰고요. 이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현장을 넘길 수가 있었고 소방대원들이 마지막으로 이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정말 어벤져스 같은 든든한 아빠들이 활약을 한 건데요. 다행히 불이 20여 분 만에 꺼졌고 주변에 다른 차로도 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방서가 표창을 수여한다고요? 네, 이 용감한 아빠들에게 표창장 수여가 됐고요. 사실 표창장 분명히 받으실 자격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들도 이 아빠를 정말 영웅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계양 소방서장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주민분들께 감사한다라고 인사도 정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오늘 늦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화요일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와 충청, 호남과 경남권, 제주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광주가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밤까지, 그 밖의 지역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동해안은 오늘까지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강원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